북한에서 10,000명 중 1명 만들 수 있는 최정예 경호원. 그 영광의 자리에서 선택받았던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모신 인물은 바로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모든 것을 누리던 그들이 왜 전부를 버리고 도망쳐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목격한 북한 권력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후대에게 꼭 남겨야 할 그들의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철민입니다. 저는 평안남도 평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조부는 항일발 치산, 아버지는 당 간부였죠. 그야말로 혁명의 혈통이라 불리는 집안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완벽한 집안이었습니다. 대대로 충성심이 강한 걸로 인식됐으니까요. 저는 19에 인민군에 입대했을 때 저는 평범한 군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성실히 복무하고 제대하면 고향으로 돌아가 장가를 들고 부모님 곁에서 효도하며 살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대를 6개월 앞두고 보위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무의 가게를 조사했다. 조부는 항일발 치산, 부치는 당 간부, 3대가 깨끗하다. 신체 조건도 합격, 학습 평가도 우수하다. 무엇보다 입이 무겁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들은 3년간 저를 지켜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술 마실 때, 친구들과 대화할 때, 심지어 여자를 만날 때도 감시했다고요. 처음엔 기분이 이상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그만큼 제게 맡길 일이 중요한 임무라는 뜻이니까요. 호위사령부 예비반에 추천하겠다. 명예로운 일이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호위사령부라니 최고 지도자를 가까이서 모시는 자리가 아닙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싶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명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호위사령부로 들어갔을 때 제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예비반 훈련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의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20km 산악 구보를 뛰었습니다. 북한에서도 큰 키라는 175cm였지만 산을 오르내릴 때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격술 훈련에서는 정말로 이를 부러뜨리고 코뼈를 깨뜨렸습니다. 사격 훈련에서는 총알 소리를 귀로 듣고 궤적을 예측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았죠. 176명이 시작해서 1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최종 발표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강철민 동무는 리설주 동지경호대에 배치한다. 저는 뛸듯이 기뻤습니다. 1만 명 중에 1명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함께 훈련받던 박성호와 이준혁도 같은 곳에 배치됐습니다. 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성호,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준혁, 그리고 저. 우리 셋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일할 동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가족과의 연락은 전면 차단한다. 결혼은 10년 후 당에서 중매한다. 외부인과의 사적 접촉은 일체 금지한다. 동무들의 존재 자체가 국가 기밀이다. 가족에게는 특수 임무로 소식 불명 통지한다.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가족과 연락을 할 수 없다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여동생은 오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텐데요. 하지만 상관은 단호했습니다. 동무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적들이 가족을 노릴 수 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 대신 당이 동무들의 가족을 책임진다. 최상급 배급, 좋은 집, 의료 혜택 모두 보장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제 신분 때문에 가족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연락만 못하고 살 뿐이지 제가 호위 사령부에 근무하는 동안은 우리 가족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10년만 참으면 됩니다. 10년 후에는 최고 대우로 중매를 서주고 좋은 직장도 보장합니다. 24살이었습니다. 10년 후면 34. 그때 장가를 들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양 외곽의 경호대 숙소로 들어간 날, 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삼중 철조망, 보초를 서는 군인들. 우리는 그 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매달 초 가족 상황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강철민 동무 가족 상황 부친 건강함. 모친 건강함. 여동생 교원으로 근무 중 모범 교원 표창 받음. 이런 짧은 문장 몇 줄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가족이 잘 지낸다니 그것만으로도 이해안이 됐으니까요. 명절에는 5분간 전화 통화가 허락됐습니다. 물론 보안요원이 옆에 서 있는 상태로요. 여보세요, 어머니? 철민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냅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그래, 걱정 마라. 너도 몸 조심해라. 늘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었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언제 만날 수 있는지, 그런 건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박성우도, 이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가족 대신 서로가 가족이 됐습니다. 야, 10년 후에 같은 날 결혼식 올리자. 우리 자식들도 한 가족처럼 잘 지내게 하자. 부모님들 모시고 함께 여행도 가자고. 그런 농담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다 이뤄질 줄 알았습니다. 10년만 참으면 우리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설주 동지를 가까이서 모시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았고, 당이 우리 가족을 책임진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영광이 평생을 묶는 족쇄가 될 줄은.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경호원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무렵, 저는 처음으로 해외의 경호 임무를 받았습니다. 2019년 여름이었어요. 이설주 동지가 프랑스 파리를 비밀리에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경호원으로 프랑스라는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파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거리, 사람들의 옷차림까지 모든 게 평양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관광을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설주 동지를 경호하는 게 임무였죠. 첫째 날, 이설주 동지는 샹젤리제 거리의 명품 매장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저는 그때 처음 그런 가게들을 봤습니다. 가방 하나 값이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노동자가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금액이었죠. 이설주 동지는 가방을 하나씩 집어들며 고민했습니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크기가 작다. 디자인이 별로다. 그러면서 결국 10개가 넘는 가방을 샀습니다. 점원이 계산서를 내밀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틀째 날도, 사흘째 날도 비슷했습니다. 구두, 옷 보석, 화장품. 이설주 동지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주저없이 샀습니다. 가격표를 보지도 않았죠. 저는 그 뒤를 따라다니며 짐을 날랐습니다. 명품 가방이 든 쇼핑백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흘간 쓴 돈을 계산해보니 수억 원이었습니다.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주민들은 배급도 제대로 못 받는데 이렇게 돈을 써도 되는 건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경호원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임무니까요.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설주 동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으셨는지 시중드는 여성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임무를 무사히 마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해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봤습니다. 배급소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주민들이었습니다. 여름인데도 옷은 낡고 해졌으며 얼굴은 여위어 있었습니다. 배급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급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급이 없다는 거였죠. 한 할머니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사흘째 굶고 있다고, 제발 조금만이라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배급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주느냐고 다음 주에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설주 동지가 쇼핑으로 몇 척을 쓰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굶주리는 주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박성우와 이준혁을 만났습니다. 둘도 시내를 지나오면서 같은 광경을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설주 동지의 개인 집무실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시중 드는 여성이 차를 잘못 따랐다는 이유였습니다. 물이 너무 뜨겁다는 거였죠. 이설주 동지는 화를 냈습니다. 컵을 집어던지고 그 여성의 뺨을 때렸습니다. 여성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설주 동지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쓸모없다, 교양이 없다, 당장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울면서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경호를 서며 그 장면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차를 잘못 따랐다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분이 정말 인민을 사랑하는 분이 맞나?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호원은 본 것을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으며 생각하지도 않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박성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님, 이게 맞는 건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이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잘못 들리면 우리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설주 동지를 볼 때마다 저는 배급소 앞에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수억 원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중 드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분이 정말 인민의 어머니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박성호도 이준혁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농담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10년 후 결혼 이야기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설주 동지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얼마를 쓰는지, 주민들의 생활은 어떤지, 권력층과 일반 주민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경호원이었기에 모든 걸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체제가 정말 옳은 건지, 우리의 충성이 정말 가치 있는 건지, 가족과 떨어져 사는 희생이 정말 의미 있는 건지.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여전히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경호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가족이 당의 보호를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가족 상황 보고서에 모두 건강하다고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원산 비밀별장 경호 임무에 배치됐습니다. 박성호와 이준혁도 함께였습니다. 이 별장은 평양 경호대 중에서도 극소수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사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별장은 동해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있었습니다. 주변은 3중 경비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민간인은 5km 안에도 못 들어왔습니다. 바다로 통하는 비밀부두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숨겨진 공간이었죠. 첫 주는 평범했습니다. 김정은 지도자 동지께서 며칠 머무시다 가셨고 저희는 별장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째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젊은 여성들이 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20살에서 25살쯤 돼 보이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모가 뛰어났고 특별히 선발된 듯 보였습니다. 평양의 예술단원이나 대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별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들이 나갈 때까지 경호를 섰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은 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은 본 것을 말하지 않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숨길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별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하룻밤을 보내고 떠났는데 그 여성만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한 겁니다. 저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설주 동지가 계신데 다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그 여자를 볼 수는 없었지만 배가 점점 불러온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별장으로 왔습니다.
별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경호 인원도 2배로 늘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더욱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이 사실이 새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였죠. 2020년 초봄이었습니다. 임신했다던 여자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마땅히 축하받아야 했지만 별장 분위기는 전혀 축하 같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아기는? 아이를 낳은 산모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사흘 후 리설주 동지가 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리설주 동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별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밖에서 경호를 섰지만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건이 깨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울면서 애원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지러지는 아기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고 리설주 동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옆에는 보위부 간부들이 따라왔습니다. 리설주 동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이 여자와 아이를 당장 격리시켜.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처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요. 그 여자와 아기를 없애라는 뜻이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경호원들에게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산모와 아기를 별도 시설로 이송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비밀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박성호, 이준혁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충격, 혼란, 그리고 공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죄 없는 여성과 갓난아기를 죽음으로 보내는 건가? 이게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체제인가?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우리 자신도 처리될 테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산모를 이송하기 위해 별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선이었습니다. 제 고향 동네에서 자란 여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 제가 학교에 데려다주고 과자도 사주고 저를 오빠처럼 따르던 그 미선이었습니다. 미선이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아기를 꼭 안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보위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미선이와 아기는 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보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저희도 위험해지니까요. 숙소로 돌아온 후 저희 셋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성호가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이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 걸까? 우리가 지키는 게 대체 뭘까? 우리의 충성이 이런 일을 하라는 건가? 그날 이후 1달 동안 원산 별장 경호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미선이의 얼굴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선이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미 혼외자를 임신한 여자가 많았고 리설주 동지가 알게 되면서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별장 관리인들 사이에서 은밀히 떠도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최고 지도자는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아이들을 낳게 하고 발각되면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 같은 경호원들을 동원했습니다. 저는 결혼도 못하고 가족도 못 만나고 청춘을 바치며 이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10년을 참으면 보상해준다는 말을 믿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건 이런 추악한 진실이었습니다. 박성호가 어느 날 밤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지키고 있는 거지? 이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괴물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미선이가 다시 저를 찾아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더 큰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산 별장 경호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근무를 마치고 교대 시간에 숙소로 하던 길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숙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와서 창가에 서 있었는데 담장 너머로 누군가 손짓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여자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은 최고보안 지역입니다.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누군가 담장까지 온 겁니다. 보초가 발견하면 즉시 체포될 텐데 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여자는 미선이었습니다. 별장에서 본 지 2달 만이었습니다. 얼굴은 더 여였고 눈가는 시커멓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미선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도와줘. 아기를 살려줘. 제발 부탁이야. 아기는 죄가 없어.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래 있으면 위험했습니다. 저는 미선이를 담장 뒤 그늘로 데려갔습니다. 미선이는 품속에서 아기를 꺼냈습니다. 생후 석 달쯤 된 아기였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이었습니다. 잠든 아기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 이런 일에 엮이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위험해져. 미선아,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때 미선이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람과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오빠네 가족 전부 숙청당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뭐?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여동생도 잘 지낸다고 지난달에도 보고서를 받았어. 미선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네 가족 3년 전에 숙청됐어. 어머니도 아버지도 여동생도 다 죽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정말 몰랐던 거야?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년 전이라고요? 그럼 제가 경호대에 들어온 지 5년째 되던 해가 아닙니까? 저는 매달 가족 상황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심, 아버지 건강하심, 여동생 모범 교원으로 활동 중.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왔습니다. 명절 때는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미선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야. 오빠를 속인 거야. 통화도 다른 사람이 한 거고 보고서도 꾸며낸 거야. 보안 명목으로 오빠들을 가둬놓고 가족은 진작에 없앴어. 왜? 우리 가족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조부는 항일빨치산이고 아버지는 당 간부였는데 3대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숙청했다는 걸까요? 미선이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체포됐다고 했습니다. 연좌제인지 누군가의 음모인지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당한 건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충성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가족이 잘 지낸다는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10년만 참으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이미 없었습니다. 제가 리설주 동지를 지키고 있을 때 제 어머니는 어디선가 죽어갔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명품 가방을 나르고 있을 때 제 아버지는 어디선가 처형됐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원산 별장에서 경호를 서고 있을 때 제 여동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보위사령부 중에서도 김정은 원수님, 이설주 동지님을 담당하는 경호원은 다 똑같아. 당에서 모두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경호원들을 완전히 격리시켰는지, 왜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했는지, 왜 존재 자체를 기밀로 만들었는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을 믿기로 우리를 묶어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이 잘 지낸다고 믿게 만들어서 우리가 충성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먼저 제거해놓고 우리만 속인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못하게 계속 충성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숙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성호와 이준혁을 깨웠습니다. 둘 다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모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저는 미선이가 말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박성우는 아무 말 없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했습니다. 1만 명 중에 뽑힌 12명이었습니다. 3년 감시, 1년 지옥 훈련, 모든 걸 통과했습니다. 집안 배경도 완벽했습니다. 신체도, 정신도, 충성심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죽였습니다. 이유도 없이 죽였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동안 가족을 제거하고 우리에게는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박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여기 있었던 거지? 내 부모님은, 내 누나는 어디서 어떻게 죽었을까? 이준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속였어. 충성의 대가가 이거야? 가족을 죽이고 우릴 속이는 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담장 안에서 우리는 8년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가족도 못 만나고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10년만 참으면 보상받는다는 말을 믿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을 채워도 돌아갈 가족이 없었습니다. 효도하고 싶었던 부모님도, 장가들어 손주 보여드리고 싶었던 어머니도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미선이는 여전히 담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로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성우와 이준혁도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킬 가족도 없고 믿을 약속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충성했던 체제는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박성우가 미선이에게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이 아기를 데리고 탈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북한이 어떤 곳인지, 권력층이 얼마나 추악한지, 우리 같은 경호원들이 어떻게 속고 살았는지 알려야 했습니다. 미선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더는 여기서 아기를 지킬 방법이 없어. 보위부에서 나를 찾고 있어. 우리 아기만 살려줘. 자유롭게 살게 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이 아이는 우리가 지킬게. 내가 못다 산 삶을 이 아이가 살게 할게. 그날 밤부터 우리는 다급하게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곳은 있었습니다. 자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리는 길이었습니다. 경호원이라는 신분이 탈출에는 유리했습니다. 저희는 지도를 볼 수 있었고 국경경비 체계를 알고 있었으며 검문소 통과 방법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호원 신분증은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웬만한 곳은 검사 없이 통과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아기였습니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국경을 넘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기가 울면 즉시 발각됩니다. 그렇다고 아기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선이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이준혁이는 예전부터 알고 있던 정보를 말했습니다. 두만강 건너편 중국 연변 지역에 조선족 마을이 있다는 것, 그곳에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일단 그곳까지만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박성우가 아기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루트를 외웠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까지 가는 길, 그곳에서 국경까지 가는 길, 두만강을 건널 수 있는 지점. 석 달 동안 미선이는 아기를 데리고 숨어 지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했을 텐데. 하지만 미선이는 견뎠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말이죠. 이제는 저와 준혁이 그리고 성우가 아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미선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느라 많이 지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이름은 오빠들이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고, 오빠들이 이 아이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선아, 너도 함께 가자. 우리가 다 데리고 갈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가 가면 더 위험하다고, 자기는 이미 체제에 찍힌 사람이라고, 수배가 내려져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기만 안전하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게 미선이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희가 탈출한 후 미선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보위부에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처형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마침 우리 세 사람은 다음 주 리설주 동지가 시찰하는 함경북도에 사전 점검을 가야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탈출 계획을 세우고는 이른 새벽에 함경북도로 출발했습니다. 공식 차량에 탔고 경호원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문소마다 멈췄지만 신분증을 보여주자 모두 통과시켜줬습니다. 차 안짐칸에는 아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급하게 만든 상자 안에 다묘와 함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조용했습니다. 마치 상황을 아는 것처럼 울지 않았습니다. 함경북도에 도착한 건 저녁 때였습니다. 임무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새벽 2시에 저희는 움직였습니다. 공식 차량을 놔두고 미리 준비해둔 민간 차량으로 갈아탔습니다. 국경까지는 50km였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아기가 깰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산을 넘어야 했으니까요. 박성호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제 여동생이 어릴 때가 생각난다고 자기가 끝까지 안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준혁과 저는 짐을 나눠 맸습니다. 물, 음식, 아기 분유와 기저귀. 산을 오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4월이라 날씨는 풀렸지만 밤산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경호원 훈련으로 단련된 몸이었지만 아기를 안고 산을 넘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2시간을 걸어 국경 철조망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이었습니다. 순찰대가 돌고 있었고 감시초소가 보였습니다. 저희는 순찰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경호원 출신이라 경비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고 10분 정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움직였습니다. 철조망을 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훈련받은 경호원들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4월의 두만강은 얼음이 다 녹았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허리까지 왔습니다. 박성호가 아기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절대 물에 닿으면 안 됐습니다. 강을 건너는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물소리, 바람소리, 저희의 숨소리.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총격이 가해질 겁니다. 그때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호가 재빨리 아기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리는 났습니다. 저 멀리 초소에서 불빛이 이쪽을 향했습니다. 거기 누구냐?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뛰었습니다. 물을 박차고 중국 쪽 강둑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물을 튀기며 날아왔습니다. 저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강둑을 넘고 숲으로 들어가고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중국 땅이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함부로 넘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을 더 뛰었습니다. 더 이상 추격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숲속에 멈춰 섰습니다. 셋 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박성호가 아기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놀랐는지 울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박성호가 다급하게 아기를 달랬습니다. 아기가 계속 울면 추격대가 쫓아오거나 중국 공안에 잡힐 테니까요. 다행히도 아기는 박성호가 다급하게 젖병을 물려주자 곧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 건너편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제가 34년을 산 나라였습니다. 부모님이 묻힌 땅이었습니다. 여동생이 어디선가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곳이었습니다. 가족을 빼앗은 곳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충성을 강요한 곳이었습니다. 박성호와 이준혁도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셋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이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 추격조가 올 것이고 중국 공안도 위험했습니다. 진짜 자유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아기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국까지 갈 겁니다. 미선아, 약속 지킬게. 이 아이는 우리가 지킬게. 자유롭게 살게 할게. 두만강을 건넌 후 저희는 이틀 동안 산속을 헤맸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몰랐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송될 테니까요.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기저귀가 젖었고 추웠을 겁니다. 저희가 가져온 분유도 떨어져 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희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집집마다 한글 간판이 보였고 들리는 말도 우리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누가 신고할지 몰랐으니까요.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자꾸 축 늘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탈수 증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면 위험했습니다. 저희는 마을 외곽의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70쯤 돼 보이는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젊은 남자 셋이 갓난아기를 안고 서 있었으니까요. 저희 옷은 더러웠고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박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북에서 왔습니다. 이 아기가 죽어갑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할머니는 잠시 저희를 바라보다가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저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밖에서 보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박성호에게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을 얼마나 고생했을꼬. 그러면서 재빨리 따뜻한 물을 데우고 분유를 탔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은 능숙했습니다. 아기를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아기는 정신없이 분유를 빨아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할머니는 저희에게도 밥을 주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따뜻한 쌀밥이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 냄새였습니다. 저희는 사흘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언제 신고당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를 숨겨줬습니다. 2층 다락방에 공간이 있다고 거기서 숨어 지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저희를 도와주십니까? 신고하면 돈도 받을 텐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어찌 신고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자기도 옛날에 북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6.25 전쟁 때 헤어진 가족들이 북에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런 고생을 하게 됐다고,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몰래 불렀습니다. 5명쯤 왔는데 모두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사정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아저씨가 분유와 기저귀를 가져왔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아기 옷을 여러 벌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아저씨는 돈을 조금 줬습니다. 나중에 쓰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신고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조선족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이염을 무릅쓰고 저희를 도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라고,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그러니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수시로 단속을 나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위험했습니다. 이설주 경호원 탈출 사건은 북한에서 초대형 사건이었을 겁니다. 북한 추격조가 중국까지 넘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한 목사님을 소개해줬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한국 선교 단체와 연결된 분이었습니다. 조선족 목사님이었는데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설주 경호원 출신이라는 말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이야기를 듣고는 심각한 얼굴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아기를 한국까지 데려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을 거쳐가는 긴 여정인데 아기가 버티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검문을 받는데 아기가 있으면 의심받기 쉽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난감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가야 하는데 위험하다니. 그렇다고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선이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목사님이 제안했습니다. 자기 부부가 아기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기를 정식으로 입양해서 중국 국적을 만들어주고 잘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정착하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기를 데려갈지 여기서 계속 키울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아기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셋이서 의논했습니다. 아기를 여기 두고 가는 게 맞을까?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아기의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목사님 부부에게 아기를 맡겼습니다. 목사님 부인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지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박성호가 아기를 마지막으로 안아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목사님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이준혁이 아기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라고, 우리가 약속을 지켰다고 미선이에게 전해달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아기 때문에 저희가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기는 안전합니다. 좋은 분들이 키워주실 겁니다. 미선아, 약속 지켰어. 지원이는 자유롭게 자랄 거야. 중국 땅이지만 적어도 북한보다는 나아. 언젠가 우리가 다시 데려올게. 통일이 되면 내 고향에도 데려갈게.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심해서 가라고, 꼭 한국까지 무사히 가라고, 나중에 소식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연결해준 브로커와 함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긴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까지.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목사님 부인이 지원이를 안고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건 자유를 향한 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임무였습니다. 미선아, 내가 바랐던 대로 지원이는 자유 속에서 자랄 거야. 우리도 자유를 얻을 거야. 그리고 너를 잊지 않을게, 지원아. 조선족 마을을 떠난 후 저희의 진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가야 한다고,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거리만 3,000km가 넘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인당 $5,000씩, 3명이면 $15,000였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을 다 털어도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조선족 마을 사람들이 모아준 돈으로 간신히 충당했습니다. 브로커는 40대 중반쯤 되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이 일을 10년 넘게 했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없었고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정확했습니다. 먼저 중국 남부로 이동했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번갈아 탔습니다. 신분증 검사가 있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브로커가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뒀지만 언제 들킬지 몰랐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저희는 말을 아껴야 했습니다. 북한 억양이 섞인 말투 때문에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는 5월 중순이었습니다. 날씨가 더웠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한다고, 정식 국경 검문소를 피해 산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정글 같은 숲을 헤쳐야 했고 가파른 비탈을 올라야 했습니다. 뱀과 벌레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경호원 훈련으로 단련된 몸이었지만 열대 기후에 사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숨쉬기가 힘들었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이틀을 걸어서 라오스 땅에 들어갔습니다.
브로커가 현지 안내인을 섭외했습니다. 라오스 사람이었는데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돈만 받고 일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트럭 진칸에 숨어 이동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갇혀 있으면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발각되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며칠을 그렇게 이동해서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6월 초였습니다. 저희가 두만강을 건넌 지 한 달 반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 반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태국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메콩강을 작은 배로 건너야 했습니다. 밤에 몰래 건넜습니다. 국경 수비대에게 발각되면 체포되거나 총에 맞을 수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물소리, 노젓는 소리, 저희의 숨소리.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긴장했었죠. 다행히 무사히 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방콕까지 가면 된다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방콕까지는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탈 수 있었습니다. 태국은 라오스보다 단속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건 6월쯤이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많은 사람들, 화려한 거리. 파리에서 본 것과 비슷했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파리에서는 리설주 동지를 따라다니는 경호원이었지만 지금은 자유를 찾아 도망치는 탈북자였으니까요. 브로커가 저희를 작은 여관에 묵게 했습니다. 하루 이틀 쉬었다가 한국 대사관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대사관까지는 택시로 30분 거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관 밖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었습니다. 저희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하다고, 당장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눈치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골목길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로 뭔가 외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방콕의 밤거리를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비켜섰습니다. 오토바이들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성호가 소리쳤습니다. 대사관으로 바로 가자고, 여기서 잡히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대사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추격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공안뿐만 아니라 태국 경찰도 합류한 것 같았습니다. 30분을 죽도록 뛰었습니다. 경호원 훈련을 받아서 체력이 좋았지만 한 달 반 동안의 여정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게 끝입니다. 중국으로 송환되고 북한으로 넘겨지고 처형될 겁니다. 미선이와의 약속도, 지원이에게 한 다짐도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이준혁이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박성호가 반대편을 잡았습니다. 셋이서 서로를 부축하며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대사관 정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도 속도를 냈습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5m, 4m, 3m. 저희는 대사관 정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비를 서던 한국 경찰이 놀라 저희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뒤에서 추격자들이 멈춰섰습니다. 대사관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노려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해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저희 상태를 확인하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같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언제 탈북하셨습니까? 박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리설주 경호원 출신입니다.
4월에 탈북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설주 경호원이라는 말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곧바로 상급자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쯤 후 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왔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경호원 신분, 가족 숙청, 혼외자 사건, 미선이와 지원이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2달간의 길고 길었던 여정이 끝난 겁니다.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진짜 자유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미선아, 우리 해냈어. 지원이 약속 지켰어. 이제 한국 가서 내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를,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조금만 기다려. 우리 곧 자유로운 땅에 도착할 거야. 태국 대사관에서 사흘을 보낸 후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20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지 2달 만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구름 아래 북한이 있습니다. 제가 34년을 산 땅입니다. 부모님이 묻힌 곳입니다. 미선이가 죽어간 곳입니다. 하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이곳이 정말 자유의 땅일까? 정말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곳일까? 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설주 경호원 출신 탈북자는 중요한 인물이었으니까요. 저희는 곧바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1달이 넘도록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호원으로 일한 기간, 목격한 내용, 탈북 경위, 모든 것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이설주의 파리 쇼핑, 김정은의 혼외자들, 비밀별장의 실태, 경호원 가족들의 숙청.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북한 최고위층의 실상을 이렇게 자세히 아는 탈북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희보다 더 가까이에서 김정은과 리설주를 지켜본 사람은 없으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저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3달 동안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문을 연다는 것, 인터넷으로 북한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것, 마트에 음식이 넘쳐난다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과일 코너에 사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배급받던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나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정상적인 사회구나. 우리 부모님도 이런 곳에서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북한의 거짓말에 속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충격이 컸습니다. 1만 명 중 1명으로 뽑혀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충성했는데 결국 모든 게 거짓이었으니까요. 3달의 교육이 끝나고 저희는 각자 정착지를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서울 근교 같은 지역으로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8년을 함께 산 전우였고 가족이었으니까요. 정착 후 첫 1년은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말 억양을 고치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우리 3사람은 북한에서 해왔던 일 덕분에 북한 연구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정말 운이 좋은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무거웠습니다. 부모님 생각, 여동생 생각, 미선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생각도 했습니다. 1년쯤 지나고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저희가 본 것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인터뷰는 떨렸습니다.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이름을 밝히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북한이 보복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목격한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희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설주의 사치, 김정은의 혼외자들, 권력층의 부패, 주민들의 굶주림, 경호원 가족들의 이유 없는 숙청.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 최고위층이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경호원들조차 가족을 잃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저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을 죽였습니까? 무슨 이유로 숙청했습니까? 저는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여동생이, 박성우의 가족이, 이준혁의 가족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는 저희를 반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이유도 없이 죽이고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종만 요구합니다. 저희는 북한 인권단체와도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도 다녔습니다. 학교에도 가고 교회에도 가고 여러 곳에서 저희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우셨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말했습니다. 전쟁 후 70년이 지났는데 북한은 여전히 지옥이라고, 같은 민족이 이렇게 다르게 산다는 게 슬프다고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잘 왔다고,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손길에서 어머니를 느꼈습니다. 제 어머니도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따뜻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39입니다. 박성호는 38, 이준혁은 36입니다. 결혼하기에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장가든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손주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그 꿈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희는 선택했고 그 선택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미선이의 아기 지원이도 지켰습니다. 중국 후선족 마을에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지원이가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5살이 됐답니다. 유치원에 다닌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밝은 아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부부가 보내준 사진을 볼 때마다 박성호가 말합니다. 미선이를 닮았다고, 눈이 똑같다고 합니다. 이준혁은 나중에 통일되면 지원이를 한국으로 데려오자고 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희는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부모님 산소를 찾고 싶습니다. 저를 올리고 싶습니다. 아들이 살아서 여기 왔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선이가 묻힌 곳도 찾고 싶습니다. 약속시켰다고, 지원이는 잘 자라고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니면 저희 생전에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희는 계속 말할 겁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릴 겁니다. 저희처럼 속아 살고 가족을 잃고 충성의 대가로 배신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말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잃고 얻었습니다. 가족도, 고향도, 청춘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마음껏 살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이 자유는요. 북한 주민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저희는 증언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 가족을 죽였습니까? 저는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저희 재능이, 충성심이 그리고 사명감이 우리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멈출 수 없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물을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테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